파리바게트 재판기사들을 상대로 노조에서 탈퇴하도록 종용한 혐의 등을 받는 SPC 허영인 회장이 수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다가 결국 체포됐습니다. 또 귀신의 씨였다며 굿을 권유하고 1억여 원을 챙긴 무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판결도 관심입니다. 주요 사건 사고 소식 김성훈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SPC 허영인 회장 지난주에 검찰 조사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건강상의 이유로 1시간 만에 이제 귀가를 했는데 결국 오늘 신병 확보에 성공을 했어요. 자, 혐의 내용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노조의 탈퇴를 종용하고 노조를 탈퇴하지 않는 경우에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노조 탈퇴뿐만 아니라 특정 다른 단체 노조에 가입하라는 방식으로 결국은 노사 관계에 있어서 노조 활동에 있어가지고 자유가 보장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행위들을 했다는 것이 핵심적인 취지이고요. 첫 번째 이 행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조사 과정과 관련돼서 검찰 수사관 등에게 관련된 정보를 빼내기 위해서 뇌물을 줬다는 부분들은 지금 다른 담당자가 구속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관여 여부도 확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일단 혐의는 더 자세히 살펴봐야겠지만 특이한 것은 입원 상태였는데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점입니다. 이게 흔한 일인가요? 아주 흔하지는 않는 경우입니다. 다만 체포에 불응하다, 소환에 불응하고 건강상의 이유로 입원했다는 이유로 소환을 안 한다고 해서 늘 체포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이 피의자의 태도가 기본적인 구인이나 체포가 없이는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지 못할 만큼 수사에 비협조적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단순하게 건강상 이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건강상 이유는 사실은 실제로 이 사건에 있어서의 핑계에 불과하고 실제는 수사에 비협조하려고 하는 태도가 하나의 원인이 돼서 소환이 불응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이 판단이 되었고 이런 내용의 영장 청구가 결국 받아들여져서 영장이 발부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태도 말씀하셨는데 태도라고 하면 지금까지 소환 불응한 횟수 이런 것도 체포영장 발부 여부에 영향을 준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소위 말해서 건강상 이유로 인해 가지고 무슨 수술이나 입원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소환 일정을 좀 조율하는 경우들은 실무상으로 많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몇 가지 내용들을 보면은 허 회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업무상의 이유 등으로 인해 가지고 소환이 이루기 어렵다라는 식으로 여러 차례 통보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조사 이후에도 조사 과정에서 1시간 만에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를 못 받겠다고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 수사에 대한 어떤 협조적이지 않은 태도, 그래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체포가 됐습니다. 일단 체포가 되면 48시간 동안 조사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체포라는 것은 구속과는 다르게 상당히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신병을 확보한 것일 뿐이기 때문에요. 체포하는 시간 동안에 추가적인 조사들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보통은 어떤 사건의 핵심적인 인물에 대한 소환 조사는 보통 어떤 수사들이 마무리된 단계에서 하기 때문에 이 시간 안에 조사를 마친 다음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48시간이라고 해도 수면 시간도 보장해줘야 하고 식사 시간도 보장해줘야 하니까 결국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닌데 오늘 조사는 무엇을 중점적으로 볼 것으로 보십니까? 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핵심적인 쟁점은 노조 파괴 혹은 노조 탈퇴 등을 종용하면서 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특정 노조에 가입하거나 어떤 노조 단체에서 가입하거나 탈퇴하라는 부분들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가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또 이거와 함께 이 부분과 관련된 수사와 관련된 기밀을 유출하기 위해서 검찰 수사관들에게 거액을 주고 그 정보를 빼낸 것들과 관련돼서도 허 회장이 관여가 있는지도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관련된 혐의 등으로 당시 담당 임원 그리고 황 대표까지도 구속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이들과 공동 정범으로서 이런 것들을 지시 내지 묵인을 했는지가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 다음에 혐의점이 확인된다고 본 경우에는 이와 관련돼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영장 청구 가능성 말씀하셨는데 영장 발부 여부까지도 한번 예단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앞서서 두 피의자에 관련돼서 영장이 발부된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건에 있어가지고 구체적인 지휘 감독 혹은 지시를 허 회장이 했다는 내용들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은 특히나 황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이거와 관련돼서 그런 진술을 했다는 보도가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노조 탈퇴나 파괴 활동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그것과 관련돼서 검찰 수사관에게 정보를 빼내거나 돈을 주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해서 묵인 내지 지시가 있다라는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은 지금 각각의 피의자들이 이미 구속되어 있는 상태를 고려해봤을 때 허 회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 수사 정보를 빼내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 이런 비슷한 혐의를 받는 재판 사례가 있나요? 실제로 이제 여러 사건들에서 경제인 관련된 범죄에서도 네. 종종 벌어지긴 했었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그 주요 아주 큰 기업에서 관련된 회장까지 거론돼 가지고 이런 혐의점이 받는 사례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사정이 밝혀진다면은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수사를 방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법 작용에 대해서 저해야 할 거 있고 또 결국은 이 과정에서 어찌 보면은 증거인멸 우려가 굉장히 증거인멸의 우려도 크기 때문에 엄정하게 대처할 수도 있고요. 사실은 형량도 높을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조금 이례적으로 강경하게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도 이러한 배경들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검찰 수사관의 비유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검찰 조직으로서 공직을 담당하고 있었던 수사관이 돈을 받고 수사 정보를 빼낸 굉장히 이렇게 수사기관을 어떻게 보면 농락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지금 불출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결국 이 수사 자체를 굉장히 만만하게 보고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협조를 안 하는 태도의 일환이라는 그런 수사팀의 입장도 있지 않은 것인가 생각이 듭니다. 네, 향후 검찰 수사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귀신에 씌었다면서 건강에 좋지 않은 손님들을 상대로 1억여 원의 굿값을 받아치긴 무당이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은 이 사건과 관련돼서 판결문이 아주 정치하게 법 논리를 전개하지는 않았습니다. 네네. 다만 이제 여기와 관련돼서 아주 짧게만 인용 보도가 되어 있는데요. 네. 결론적으로는 재판부는 지금 이 사안을 보시면 사실 금액도 굉장히 큽니다. 3개월간 30차례에 걸쳐서 7,900만 원을 받은 혐의이고요. 이제 또 다른 간 경화든 아픈 이제 가족이 있는 그런 사람에게 대해서도 굿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 일부 보도에 따르면은 이 과정에서 만약에 이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축사 굿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큰 화가 다칠 것이라는 이야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사기죄로 기소가 됐어요. 기소가 됐는데 이분 관련해서 무죄를 판단한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축사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퇴마라는 축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종교 행위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교 행위를 대가로 해서 받은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사기죄로 의율할 수 없다라는 재판부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종교 행위와 관련된 어떤 행위로서 돈을 건넸고 그렇다면 무조건 무죄인가 하면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상징적인 판례가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사기가 아니다라고 본 건데 또 한편 무당에게 적용된 사기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고 했지만 비슷한 사례에서는 또 유죄가 선고된 경우가 있거든요. 로또 굿은 유죄고 이번에 아픈 사람에게 귀신이 씌었다면서 받은 1억 원은 무죄고 이 어떻게 우리가 구별을 해야 할지 그 기준점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같은 재판부가 내린 판결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이것이 나름의 사법부의 하나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은요. 다만 이제 그리고 이 입장이 과연 정당한지도 또 볼 필요는 있겠지만은 굳이 보자면 이런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아파트를 비싸게 팔아준다, 로또를 당첨하게 해준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특정한 결과를 보장해 주는 것인데 이런 경제적인 상황적인 어떤 환경을 제공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이 굿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기망행위로 보는 것이 재판부의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퇴마라든지 축사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것 자체가 그 목적 자체가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떤 재산상 처분 행위의 이유가 되는 기망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이 그런 종교적인 권능이 있거나 그런 종교적인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돈을 준 행위는 사기죄의 범위에서는 제외하는 것이 맞지 않냐라는 것이 이 재판부의 판단의 근거가 됐을 수는 있습니다. 결국 복권 당첨은 전통적인 무속인 행위가 아니다라고 본 거잖아요. 그런데 종교 행위라 하더라도 속이는 정도가 너무 심하면 또 유죄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면서요. 네, 과거에 또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결국은 종교 행위를 이유로 했긴 했지만은 어딘가 그 골프채에 뭐를 새겨놓고 이름을 새겨놓고 그것을 계속 때리게 되면은 조현병이 낫게 해준다, 이렇게 하는 식으로 어떤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거를 감안하는 데 있어가지고 또 금액적인 부분들도 고려를 합니다. 결국은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가벌성, 우리 형사법이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가 하나의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종교 행위라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이 사기, 어떤 재산상 처분 행위와 관련된 기망행위에서 제외하지만 그 정도가 과도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경우에는 이거는 기망행위가 있다라고 봐서 사기죄로 의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도하냐 아니냐의 기준은 결국 받은 돈의 액수의 문제인가요? 억대가 넘어가면은 유죄일 수 있고 네. 정도가 너무 심하다고 볼 수 있고 그 이하면 또 감안해 줄 수 있고 뭐 이렇게 재판부가 판단을 하는 걸까요? 대법원이 여기와 관련돼서 일률적인 어떤 판결례를 내놓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그것도 하나의 근거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종교 행위를 하는데 소요되는 일반적인 비용과 큰 차이가 없는 경우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이런 종교 행위와 관련돼서 들어가는 비용이 과도하게 높은 경우들도 하나의 기망의 여부들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다만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이번에 1심 판결이나 이런 방향성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논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과도하다 아니다. 사실 이건 굉장히 구분하기 기준이 어렵죠. 너무 애매해서. 그리고 이제 아까 축사라든지 기본적으로 퇴마라든지 이런 게 종교적인 행위지만 그걸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결론이 뭐였죠? 질병의 치료라든지 예방 같은 거라고 한다면은 이것 또한 단순하게 종교적 행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건 의학적인 영역이겠죠. 만약에 이런 것들을 이유로 해가지고 돈을 받거나 받아내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사법부가 계속 손을 놓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독 사고를 낸 뒤 차량을 버리고 자리를 뜨고는 20여 시간 지나 경찰에 자진 출석한 사건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진 지금 저희 뒤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포르쉐를 몰다가 사고를 내고 도망갔다가 20여 시간 뒤에 자진 출석을 했거든요. 이런 경우에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사고를 냈으면 그 사고한 다음에 조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람을 친 경우에 당연하고요. 사람이 아니라 물품을 손괴한 경우에도 당연히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저 과정에서도 저렇게 사고가 났다면 뭐 차도 망가졌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경계석이나 이런 곳들에 손상이 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사고가 발생한 다음에 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도망가게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사고 미조치로 처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이게 바로 규정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사건에서는 첫 번째로는 사고 미조치가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사안에 보면 뭘 느낄까요? 포르쉐가 저렇게 20시간 동안 방치되어 있는 거 우리 흔하게 보진 않죠. 그렇죠. 네. 저렇게 비싼 차량을 저런 식으로 사고가 났다고 해서 방치하고 그것도 뭐 한두 시간도 아니고요. 20시간이나 방치했다는 건 굉장히 다른 어떤 범죄 행위를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닌 거는 것을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고 미조치가 적용이 되지만 사고 미조치가 적용되는 이 사안의 피의자가 어떤 역할들을 했는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것이죠. 네, 그런데 이 사건이 지금 주목받는 이유가 음주운전을 한 정황은 발견됐는데 20여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음주 측정을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음주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 지금 정황을 봤을 때는 당시에 이제 자수한 피의자의 증언에 따르면은 진술에 따르면은 결국 술을 마시고 차에서 자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무서워서 도망갔다가 다시 자수한 것이다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결과적으로는 그 숙취 운전, 어찌 보면 음주운전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와 관련돼서 기소라든지 수사를 진행하려면은 당시 운전을 할 때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얼마 정도인지를 밝혀야 하거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수사 당국이 밝혀야 하는데 이미 그런 부분들이 실기하게 된 것이죠. 뭐 아마 이제 도망간 것도 그런 원인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음주운전으로는 구체적인 혈중 알코올 농도를 특정할 수도 없고 그런 증거가 없기 때문에 적용을 못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였습니다.